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합산가세 사유, 손익분배 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다음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에 공동사업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상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현저히 다른 경우, 공동사업자의 경영 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 비율, 재무상태 등을 보아서 조세회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진짜 공동사업이 아니라 세금 회피할 목적으로 이렇게 공동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된 공동사업자인 갑한테 다 몰아가지고 정상적으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합산 대상 소득은요, 사업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다른 소득은 합산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소득 말고 이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 소득 발생될 거잖아요. 그 이자 소득은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소득만 합산 대상이 되는 거예요. 특수관계인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 지배관계에 있는 자. 이렇게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경영 지배관계라는 거는 뭐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경영 지배관계가 될 거고요. 대부분은 이제 요 케이스에 해당이 되겠죠.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그러니까 내가 내 배우자와 같이 공동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세무서에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돼요. 살펴본 다음에 이게 실제로 공동사업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바지 사장은 제외시키고요. 그 다음에 진짜 사장한테 모두 다 몰아가지고 과세를 하죠. 하지만 이렇게 몰아서 과세를 할 때는 사업소득만 몰아서 과세를 할 수 있는 거고, 그에 대해서 발생된 이자 소득이라든지 이런 다른 기타 소득은 합산 대상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된 공동사업자는 그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즉 갑과 을 중에서 실제 사업자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손익분배 비율이 큰 사람을 일단 판단을 하고요. 손익분배 비율이 5대5로 같다라고 한다면 이 공동사업 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많은 자를 주된 공동사업자로 판단을 합니다. 대부분 그렇겠죠. 손익분배 비율이 5대5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죠. 갑과 을이 있는데 공동사업에서 똑같이 이제 발생이 돼가지고 얘 5천, 얘 5천 이렇게 발생이 되었어요. 근데 을은 이 소득밖에 없고요. 갑은 별도의 이자 소득이 존재를 해요. 이 이자 소득이 한 뭐 3천만 원 정도가 존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가 바지 사장이고 누가 진짜 사업자인지를 가려낼 때는 어떻게 가려낼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얘 아닐까요? 얘는 지금 을은 이 소득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굳이 갑을 데려올 필요가 없고, 갑이 굳이 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나는 이자 3천만 원이라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내고 있는데 이거 나 5천만 원까지 더해지면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갑은요, 을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세금 너무 많이 나오게 되니까. 여기서 진짜임을 판단할 때에는 당연히 갑이 되는 거예요. 갑이 이렇게 지금 소득이 너무 많아가지고 세금이 너무 많게 되니까 을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너 현재 발생되고 있는 소득 없지? 그러면 우리 회사의 소득이 이렇게 5천 떼어줄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의 명의로 세금 부과를 하게 좀 하자. 그에 대한 세금은 당연히 내가 다 내줄 거고, 그러면 너는 신용도도 올라가고 국민연금도 나중에 그만큼 더 많이 탈 수 있고, 즉 여러 가지 경비들이랑 이런 것들은 내가 다 알아서 해주고 너는 너대로 이제 그 메리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해달라고 회유를 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이 다 이런 경우일 겁니다. 그래서 이 종합소득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많은 자를 채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하나 또 기억하실 거는 다른 종합소득이 많은 자입니다. 퇴직이나 양도소득은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일시적인 소득이잖아요. 어쩌다 한 번 발생되는 소득이고요, 그렇죠?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신고한 자, 그리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자, 이렇게 이런 순서에 따라 가지고 주된 공동사업자를 판단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신고한 납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공동사업에서 발생된 소득금액 중에서 공동사업자 각자에게 분배된 소득금액을 각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해서 신고 납부한다. 우리 아까 앞에서 예를 들었을 때 기억나시죠? 그 필기해 드린 대로 그렇게 이제 신고 납부가 진행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득금액 구할 때까지는 마치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서 한 사람의 소득으로 보아서 소득금액을 계산을 하고, 이렇게 계산이 되었으면 그때부터는 각계전투예요. 그냥 각자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해가지고 신고 납부하시는 겁니다. 공동사업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사항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장 의무와 사업자 등록.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의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하며 1거주자로 보아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대표 공동사업자 1인을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거 여러분들 실무에서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은 팁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공동사업에서 발생된 소득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어가지고 부동산 소득도 또 뭐 별도로 있습니다. 자, 이렇다라고 할 때 우리 예전에 기장의무 판단 배웠었죠. 기장의무 판단은 어떻게 했어요? 업종별로 일정한 수익 금액 이상이 되면은 뭐 그 복식부기 의무자로 판단하거나 아니면 성실 대상자로 판단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판단할 때 수익 금액이 낮게 보고되면 보고될수록 분명히 유리했어요. 근데 얘 별도로 판단하고요. 얘 별도로 판단합니다. 만약에 이게 부동산 소득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엄청나게 부동산이 커가지고 뭐 1년에 한 5억 원 정도가 발생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기장의무 판단하실 때요, 얘는 얘대로 판단해요. 공동사업은 공동사업대로 기장의무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같이 합산을 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저기 뭐야 그 뭐라 그래 복식부기 의무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인데 각각 별도로 판단하면 각각 간편장부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기준경비율 적용하거나 아니면은 그 단순경비율 적용할 때에도 그 업종별로 금액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금액을 판단할 때, 기장 의무를 판단할 때 각각 별도로 판단합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얘는 별도의 한 사람으로 본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별도예요. 나의 다른 소득과 합쳐가지고 기장 의무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기장 의무 판단하기 때문에 공동사업을 했을 때 또 유리한 점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 가셔가지고 그 세금 신고 대리 해줄 때도 기장의무 판단 많이 하게 되실 거예요. 그때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만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고요. 공동사업장 이외에 다른 사업 소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것만 가지고 따로 또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동사업장 거랑 단독으로 사업하는 거랑 합쳐가지고 수익금액 낸 다음에 기장의무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납세 의무. 원칙은 공동사업자별로 과세를 하는 거죠.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 각각 개인별로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공동사업 합산과세, 우리가 방금 위에서 봤던 거잖아요. 합산과세,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합산해서 과세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때에는 연대납세 의무까지 지게 됩니다. 연대납세 의무라는 거 뭔지 아세요? 갑과 을이 사업을 하는데 갑이 세금을 안 냈다라고 한다면 갑한테 우리가 뭐 국가 입장에서 이렇게 고지도 하고 뭐 독촉도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도 없다, 압류를 해봐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를 을이 지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규정이에요. 예전에 여러분들 뭐 연대 보증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보증 잘못 썼다가 뭐 이렇게 저거 패가망신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연대라는 의무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의무예요. 그래서 이거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 갑과 을을 예를 들었을 때 갑이 을한테 가서 그랬잖아요. 너 명의 좀 빌려주면 나 세금 세이브 좀 될 수 있으니까. 너는 너대로 소득이 없는데 약간 뭐 4대 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국민연금도 더 탈 수 있고 그리고 뭐 신용도 좀 높아지니까 대출 받는데도 좀 유리하고 내가 좀 가끔 밥도 사주고 돈도 조금씩 주고 할 테니까 이렇게 해달라 라고 했을 때 그 제안을 절대로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이제 많이 들어오는 제안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오래 하셨을 경우에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도 공부를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수입이 없을 거잖아요. 그때 주변에서 이러한 제안이 많이 들어옵니다. 명의 좀 빌려달라고. 그때 명의 절대로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는 원칙대로 해가지고 공동사업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는 게 아니라 바지 사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가라잖아요. 그렇죠? 이 가라라는 게 나중에 판명이 되었을 때 진짜 실제 사업자가 뭐 체납액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이 발생이 되었다고 해요. 국가 입장에서 이 실제 사업자한테 세금을 받으려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못 걷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1억 원에 대한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지금 위험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명의는 함부로 빌려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진짜로. 공부 시작하기도 전에 공부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뭔가 여러분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냥 공부하다가 일 시작하기도 전에 약간 1억 원의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되는데 지금 1억 원이라는 빚까지 지게 되면은 이거 뭐 여러분 세상 앞으로 어떻게 살 겁니까? 1억 원이 뭐 말이 1억 원이죠. 여러분들이 뭐 일반적으로 기업체에 들어가거나 뭐 사업을 한다고 해도 1억 원이라는 돈을 모으기는 쉽지는 않아요. 뭐 벌기는 쉽다고 쳐도 모으기는 또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시고 명의는 절대로 사업자 명의는 절대로 함부로 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전에도 제가 그 뭐 심사위원 들어가가지고 한번 있었던 일인데 젊은 분이었어요. 젊은 분이었는데 명의를 함부로 이제 빌려준 거죠. 어떤 이제 조금 나이 있으신 분한테 예전에 어떤 일을 하다가 만난 분이라고 하는데 그분한테 이제 명의를 함부로 빌려줘가지고 체납액이 거의 3억 원이 넘었었어요. 그분이 다 모두 다 지고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실제 사업자가 맞는지 아닌지를 약간 판단해야 되는 그러한 그 위원회였는데 굉장히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빌려준 건데 갑자기 3억 원이라는 금액을 자기 앞으로 달아놓게 되니까 앞이 깜깜할 거예요. 뭐 어떻게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그러한 그 케이스였고요. 좀 불쌍했죠 너무. 그러한 당사자가 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수업 내용보다 이게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사업자한테 명의 함부로 빌려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산세. 만약에 공동사업장과 관련되어 있는 가산세다라고 한다면 배분되는 가산세, 손익분배 비율에 의해 가지고 배분을 합니다. 가산세가 이런 거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뭔가 지출을 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증빙을 잘 받아와야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매입을 한 5천만 원어치를 했는데 그 매입에 대한 세금 계산서도 받아오지 않았고 그에 대한 뭐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이런 것들도 하나도 없어요. 증빙이 없어요. 그러면 증빙불비 가산세 2%가 부과가 됩니다. 5천만 원에 대해서 2%면 얼마예요? 100만 원이잖아요. 이 100만 원의 금액을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서 갑과 을한테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갑 50만 원 부담하고요. 을 50만 원 부담하고요. 이런 식으로. 사업과 관련된 가산세는 손익분배 비율에 의해서 배분한 후에 각각 적용받으시는 거예요. 배분되지 않는 가산세는 뭐 무기장 가산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동사업장에서는 소득금액까지만 계산하기 때문에 산출세액이 별도로 발생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기장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별로 배분해서 무기장 가산세를 각각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갑을 이렇게 소득금액 나올 거 아니에요? 아까 5천 5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각각 가산세를 적용받게 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1억 원에 대해서 가산세 적용해가지고 뿜빠이 하는 게 아니라 5천만 원 이렇게 뿜빠이 되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각각 가산세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무기장 가산세 배분되지 않습니다. 배분되는 가산세는 증빙불비 가산세가 대표적인 게 있고요. 공동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가산세 요거는 갑, 을, 신고납부 의무 각각 있다라고 했었죠. 얘는 신고납부를 했어요. 제대로 했어요. 정해진 기한 내에. 얘는 신고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일단 이거 신고납부 안 한 거 이거 누구한테? 을만 가산세 대상이 되겠죠. 이 을이 잘못해가지고 발생된 가산세를 갑한테까지 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요거 신고납부 관련된 가산세는 각각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배분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의 배분.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은 각 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미리 납부한 세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결손금, 이월 결손금의 통산. 공동사업자별로 결손금이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다른 소득 금액과 통산이 되고요. 그 과세기간에 공제하지 못한 금액은 2월에서 2월 결손금으로 공제를 받게 되겠죠. 이 문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월 결손금이 공동사업장 단위로 2월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A라는 사업장이 있고 갑과 을한테 5천만 원씩 뿌려줬어요. 이번에는 5천만 원이 마이너스 5천만 원이에요. 결손이 발생되어 가지고 얘가 1억 원의 결손을 본 거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5천만 원, 이 결손금은요. 갑갑이라고 썼어. 각각 2월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 1억 원이라는 금액이 A 사업장에서 다음 A 사업장, 그 여기 1기라고 한다면 2기 넘어갔을 때 A 사업장에 1억 원이라는 결손금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A 사업장은 흑자가 나던 적자가 나던 다 뿌리는 거예요. 뿌리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2기가 되면 새롭게 세팅이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2월 결손금은 공동사업장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플러스가 나던 마이너스가 나던 얘는 일단 다 뿌리고 보는 거기 때문에 결손금이라는 개념은 각각 자기의 다른 종합소득 금액과 통산을 하던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공제를 하시는 거고요. 이것도 말문제에서 종종 이제 추가 정리 사항이 조금 디테일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업소득의 결손금과 2월 결손금의 공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칙 볼게요. 결손금과 2월 결손금 개념은 일단 아시죠? 결손금은 뭐예요? 이거예요. 1기, 2기, 3기, 4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1기에서 우리가 100만큼의 결손을 봤어요. 요거는 10년 동안 2월이 가능합니다. 2기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200만큼의 이득을 봤어요. 그러면 공제되고 2기에 100에 대해서만 세금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3기에 300만큼 이득이 났어요. 그러면 나머지 100도 있잖아요. 공제하고 200에 대해서 세금 계산 들어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2월 결손금이라는 개념이에요. 결손금은 그럼 뭐예요? 단기에 발생된 게 결손금이죠. 1기 입장에서 이 100은 결손금입니다. 2기 입장에서 이 100은 2월 결손금이고요. 3기 입장에서 이 100은 2월 결손금이고요. 아시겠죠? 결손금이라는 건 단기에 마이너스 된 금액이고요. 2월 결손금이라는 건 이 마이너스 된 금액이 넘어왔을 때의 그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원칙을 보시면 부동산 임대업 외에 일반 사업 소득과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2월 결손금은 다음과 같이 공제한다 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사업 소득을 크게 나눴잖아요. 일반 사업 소득, 즉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 소득,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 소득. 결손금 공제하실 때는 이것도 한 번 더 나누게 됩니다. 주거용 임대업, 비주거용 임대업. 주거용 임대업이라는 거는 주택 임대 말하는 거고요. 비주거용 임대업은 상가 임대 말하는 겁니다. 얘네 지금 원칙에서 양가로 1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뒤에 양가로 2번에서 이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에 대한 결손금과 2월 결손금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요거 양가로 1번 원칙에 대한 내용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과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2월 결손금은 다음과 같이 공제를 합니다. 먼저 결손금, 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금액을 계산을 할 때 다음의 순서에 따라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소득 먼저 공제하고요. 그 다음에 근로, 연금, 기타, 그 다음에 이자, 배당, 이 순서대로 공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배, 부, 사, 근, 연, 기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번에 사업소득에서 1000만큼이 결손이 발생이 되었어요.
근로소득 뭐 한 200 있었고, 연금 100 있었고, 기타 뭐 50 있었고, 부동산 임대 소득도 50 있었고, 나머지 뭐 한 20, 10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결손금액 통상 가장 먼저 누구 먼저? 같은 사업소득이잖아요. 얘한테 먼저 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로, 그 다음에 연금, 그 다음에 기타, 그 다음에 이자 배당 순서대로. 이자 배당은 제가 금액을 굳이 안 적은 이유가 있어요.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순서는 이렇다라는 거죠. 같은 사업소득 개념이잖아요, 얘네 둘은. 그래서 일단 그건 먼저 공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근영기 2배 순서대로 공제를 하게 된다. 이게 여러분들 근데 말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이 부동산 임대소득에 괄호를 쳐놓은 이유가 있는 게 이게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일반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즉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은 근로연금 기타 이자 배당 순서대로 공제를 한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지문이에요. 부동산 임대소득 먼저 공제하고 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계산 문제 풀 땐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왜 말 문제에서는 이게 틀린 이거를 빼도 맞는 지문으로 하나요? 그거는 부동산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이고요, 일반 사업소득도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굳이 구분을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원래 여러분들 예전에 저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2배 부사근영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2배 사근영기 이렇게 공부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은 아예 그냥 별도로 구분을 해가지고 별도의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2배 부사근영기였는데 2배 사근영기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렇게 같은 사업소득의 개념이기 때문에 별도로 부동산 임대소득을 말문제에서 이렇게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산 문제 풀 때는 반드시 부동산 임대하고 나서 근영기 2배 순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월 결손금은 결손금 공제 후에 남은 결손금은 10년